김미정 씨요? 그, 예전에 우리 회사 다녔던 그 미정이 말입니까? 회의실에 앉아있던 이 전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스레 묻자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 오래전엔 이곳에서 커피 타던 말단 여직원이었지만 지금은 귀사와 30억 규모 계약을 체결하러 온 대표입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입을 다문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여자가 드디어 돌아온 겁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김미정입니다. 올해 44이 되었고 지금은 직원 13명이 일하는 작은 무역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땐 28이었죠. 어머니 병간호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뭐든 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회사는 업계에서 이름 좀 있는 중견 제조기업이었고 저는 그저 생존이 급한 사람처럼 일에 매달렸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피를 끓이고 청소를 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괜히 눈밖에 날까 싶어 먼저 움직였죠. 출근하면 웃으며 인사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와 냉대뿐이었습니다. 총무팀 과장인 송영숙은 말끝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핀잔을 줬습니다. 김미정 씨, 프린트 왜 이렇게 느려요? 무슨 일도 그렇게 굼뜨게 하면 안 되죠. 회의 자료를 밤새워 준비해도 한마디 칭찬 없이 돌아오는 건 한숨과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팀 막내인 박윤정조차 제게는 반말을 섞어가며 부렸습니다. 언니, 커피 아직 안 나갔어요? 부장님 화나면 몰라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서 저는 늘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당시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신분이었고 월급이 끊기면 집안이 무너질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고 동생은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상황에서 저는 매달 전쟁을 치르듯 살아야 했습니다. 일을 더 잘하자,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언젠가 나도 인정받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기회라 부를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방문한다는 소식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찾고 있었죠. 그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번역과 미팅 안내 모두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팀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해봐요.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업무다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까지 미팅 자료를 준비하고 해외 바이어의 사업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비록 잠은 부족했지만 처음으로 일하는 보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바이어는 일본계 부품회사 담당자로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두세 번의 미팅을 무사히 통역해냈고 나중엔 직접 제품 설명까지 도맡았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바이어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 이 회사에선 어떤 위치인가요? 본부장급인 줄 알았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계약직 말단 사원입니다. 바이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깝군요. 당신 같은 사람은 더 큰 자리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 말이 제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저의 노력을 알아봐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이렇게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김미정이 해외 바이어랑 친하게 지낸다고 들떠있대. 어차피 계약직이잖아.
조만간 나가겠지 뭐. 결국 저의 계약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송영숙 과장이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미정 씨,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잊어요. 우리 같은 회사에선 말단이 앞서 나가면 탈나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흘린 눈물, 억울함, 수모까지도 모두 제 발밑에 묻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검색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언젠가 저 사람들 앞에 다시 서보리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손에 쥔 날 손끝이 떨렸습니다. 등록은 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그렇다고 다시 직장을 알아볼 용기도 그 회사를 잊을 만큼 담담한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수중에 있는 돈은 퇴직금과 몇 달 모아둔 적금이 전부였고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숨 쉴 틈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고 지금 아니면 그 사람들 앞에 다시는 설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예전 회사를 다니며 접했던 해외 무역 업무와 번역 경험을 살려 작은 수출입 대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처음에는 동네 카페에서 노트북 하나 들고 앉아 수출입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알리바바나 바이어 정보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잘 아는 친구 하나 없었고 함께 할 사람도 없었지만 그저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모두 메모하고 분석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자료 정리하고 밤에는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들러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으로 소액 수출건이 성사된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 개인 업체가 전기 스위치 부품을 소량으로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주었죠. 직접 공장에 연락해 샘플을 받았고 밤새 제품 사양서를 번역했습니다. 배송부터 통관까지 제가 다 처리했지만 손에 남는 이익은 채 1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십만 원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이 제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공을 시작으로 하나씩 작은 거래들이 늘어갔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여성 의류를 사서 일본으로 보내는 일도 했고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미용기기를 싱가포르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사고도 많았습니다. 통관 서류 하나 빠뜨려서 배송이 지연되기도 했고 환율 변동으로 손해를 본 적도 여러 번이었죠. 그래도 그때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고객사에 직접 찾아가 사과도 하고 밤새 재계약서를 다시 쓰며 버텼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로 일하면서도 늘 제 명함에는 대표 김미정이라 당당히 써넣었습니다. 그렇게 1년 또 1년 사업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이 시작한 일에 첫 직원이 생겼고 2평짜리 고시텔 사무실에서 벗어나 작은 공유 오피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연락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일본 바이어였던 나카무라 씨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해석을 맡았던 그 미팅에서 저를 칭찬해 주었던 분이었죠. 그는 몇 년 만에 제게 메일을 보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회사에 없다는 게 아쉬웠는데 직접 사업을 하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우리 회사와 무언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 메일을 읽고 저는 혼자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은 아직 공정하구나.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었구나. 그 작은 인정 하나가 제 삶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에게도 제대로 된 사업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그 회사, 제가 쫓겨나다시피 나왔던 그곳에서 공급받던 전기 부품을 이제는 제가 직접 유통하게 된 겁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 그 회사가 사용하는 몇 가지 부품은 납품 단가가 비싸고 유통 과정도 비효율적이었죠. 저는 그들의 경쟁사에 납품을 시작했고 몇 개월 뒤에는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혹시 귀사에서 이 부품 취급하십니까? 단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도 익숙한 이름을 보게 됐습니다. 이 전무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계약 담당자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회의는 대표님이 직접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번 계약을 중요한 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앉아 있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시작된 진짜 무대 위에서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전무 자리에서 일어나던 이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순간적으로는 눈을 의심했는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초의 정적 후 이창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김미정 씨요? 아니, 예전에 우리 회사 다녔던 그 미정이 말입니까? 저는 미소를 머금은 채 자리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오래전엔 이곳에서 커피 타던 말단 여직원이었지만 지금은 귀사와 30억 규모 계약을 체결하러 온 대표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던 이사들은 손을 멈추었고 비서로 보이는 여직원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버텼는지를 생각하면 저들의 당황한 얼굴을 보며 감정이 복받치기보단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전무는 제안을 듣고 난 뒤 침을 삼키며 단가를 묻고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눈빛은 자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을 내려다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그들은 과거에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의리된 존재들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도 전무는 조용히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조용한 공간에 둘만 남게 되었을 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아니, 김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자리에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 일이란 게 참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든 쉽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창수는 제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젊고 어리석었죠. 솔직히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저의 마음속 어딘가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오래도록 묵혀둔 원망과 상처가 마치 먼지처럼 흩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과거야 이미 지나간 일이죠. 이젠 중요한 건 이 계약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느냐입니다. 회사의 이익이 걸린 문제니 감정보다는 실리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회사를 다시 찾게 될 날을 늘 상상해 왔습니다. 복수처럼 또는 증명처럼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마주하고 보니 그 감정은 그리 통쾌하거나 짜릿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리에 안주하며 누군가의 가능성을 보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끝을 보는 듯해서요. 회의 이후 돌아오는 길, 제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계약 마무리 긍정적입니다. 사무실에서 연락을 준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계신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오늘 나 좀 잘했어. 예전에 나보고 아무것도 못한다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건넸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사업이 성장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그 모든 날이 떠올라서였죠. 그리고 그 눈물은 복수가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과거를 이겨낸 겁니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 거니까요. 계약 체결 이후 저희 회사는 빠르게 성장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예전 회사와의 계약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전까지는 작은 회사로만 보였던 저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거래처가 하나둘 늘어갔고 직원 수도 4명에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작은 공유 오피스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결국 저는 강남의 작은 건물 한 층을 임대해 정식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HN글로벌 대표 김미정이라는 명패가 걸리던 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복사기 옆에 서서 커피 타던 사람이 이제는 수십억 원이 오가는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감정보다는 내가 나를 끝까지 믿어준 유일한 증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달라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쉽게 바뀌지는 않더군요. 사람을 대할 때 여전히 경계심이 앞섰고 속내를 쉽게 내보이지 못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온 시간이 길었으니까요. 그래도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그들의 신뢰는 제게 또 다른 책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무렵 예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한 명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윤정, 당시엔 막내였지만 저보다 목소리 큰 인물로 늘 저를 하대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정 언니, 아니, 김 대표님, 혹시 저 일자리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목소리 끝에 머쓱함이 묻어나 있었고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력서 보내보세요. 검토해 볼게요. 며칠 뒤 그녀는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날 저는 그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그녀를 대했습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선 누구를 뽑는지도 철저히 판단해야 했기에 그녀가 퇴사 후에도 업계에서 성실히 일해온 기록, 그리고 최근까지 몸담은 회사에서의 평가서를 확인한 후 저는 그녀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출근 날 박윤정은 제 방 앞에서 몇 번이고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제가 그땐 왜 그렇게 철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선 직급도 없고 반말도 없어요. 모두 이름으로 부르고 존중하며 일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당신한테 그렇게 할 테니 당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대해주세요. 그 말에 박윤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바라는 건 복수가 아니라 변화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제 값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제가 만들고 싶었던 회사의 모습이었죠. 시간이 흐르며 회사는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자체 수입 브랜드도 런칭했고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제가 더 이상 누구에게서도 의심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 자체로 답이 되는 자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그때 저를 계약 해지시켰던 송영숙 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퇴사 후 다른 중소기업에 다녔지만 회사가 부도나면서 직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 대표님, 저도 혹시 일할 수 있을까요? 밑바닥부터라도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용서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용서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번 얼굴 보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달라졌는지 보려면 직접 봐야 하니까요. 송영숙이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옛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커피를 엎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없던 그녀. 비 오는 날 문서 던지며 말단 주제에 감히 나한테 말대꾸해 하던 그 목소리. 그때의 분노와 상처는 오래됐지만 쉽게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송영숙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땐 제가 제자리에 너무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리 오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송영숙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시간이 그 시절입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성실히 하겠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다 내려놨습니다. 밑에서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송 과장님, 그때 당신이 저를 내보내던 자리 기억하시죠? 이 회사에선 그런 방식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배울 수 있고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드릴게요. 하지만 그 기회는 제가 아니라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니, 미정 씨, 아니. 김 대표님, 그 어색한 호칭이 오히려 제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모를 일입니다. 한때 나를 쓰러뜨리던 사람이 다시 내 앞에서 손을 내미는 순간이 오다니 말입니다. 송영숙은 입사 후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사무실 청소도 직접 하며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송영숙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크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려 애쓰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예전 회사 건물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회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한눈에 봐도 건물 외벽은 낡아 있었고 출입구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영업팀장이 말했습니다. 저 회사 요즘 좀 어렵다더라고요. 거래처도 많이 끊기고 내부 구조조정도 심하답니다.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울컥했습니다. 그 회사는 저를 무너뜨렸지만 결국 자신들의 오만함에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며 쾌감보다는 묘한 씁쓸함이 앞섰습니다. 다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조직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거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을 했던 날의 그 메일함, 첫 거래처와 주고받았던 메일, 처음 수출했던 그 사양서까지 모두 열어보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배달 도시락을 먹으며 밤을 새던 날, 어머니 병실에서 자료 번역하던 새벽, 직원 없이 혼자 서류 가방 들고 공장 다니던 여름날,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능력보다도 인내였고 끈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무시했고 누군가는 외면했지만 결국 나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겠죠. 저는 조용히 메모장을 열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가기를, 누구도 함부로 짓밟히지 않고 누구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게 되기를. 그때 마침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윤정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아직 안 가셨어요? 오늘 무역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유럽 수출건, 다음 달에 승인날 가능성 높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이제 우리도 유럽으로 나가는 거네요. 아주 멀리,
아주 높이. 박윤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예전보다 훨씬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제게는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유럽 수출 계약이 성사된 날, 저는 사무실 직원 전원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작은 축하 케이크 하나와 샴페인, 그리고 그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이내 하나둘 박수를 치며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만든 첫 유럽 시장 진출을 기념하려고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의 수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사를 마친 뒤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의실은 고요해졌고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커피를 타고 서류를 나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작은 의견 하나에도 웃음거리가 되곤 했죠.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을 마친 뒤 박수를 치는 직원들의 눈가에 번진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공간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진짜 회사라는 거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희 회사는 국내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퇴사 후 6년 무시받던 계약직에서 연매출 120억 무역 대표가 되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예전 지인들에게도 연락이 왔고 어떤 이들은 축하한다며 어떤 이들은 놀라워하며 반가워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창수 전무의 메시지도 있었죠. 김 대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중에 자리 한번 만들어주세요. 배우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콧방귀를 끼며 무시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배우는 거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더 악화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곁에 계셔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그 회사에서 나올 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가는 직원들이 있어요. 엄마가 날 버리지 않고 믿어줘서 그 시간들이 다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 하나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며 손끝으로 그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빛은 가장 어두웠던 터널에서 시작됐다는 거려. 그 후로 저는 더 조심스레, 더 진심으로 회사를 꾸려나갔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날수록 직원들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고 믿었고 성과급 제도와 복지를 꾸준히 개선해 나갔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회사, 그게 제가 바라는 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증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도 않아요. 그저 매일 아침 출근하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말합니다.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잘했어. 지금도 어딘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눈물을 삼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은 작아 보여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제발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